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국민대학교 교수님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호와 함께 힘찬 박수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저걸로 합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그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제1야당의 대표가 와서 그 강의를 하는 게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대학에 교수였습니다. 34년 동안. 그래서 이 학생과 선생 사이에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이야기는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이상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편하게 이거 내려옵니까? 예, 내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제가 옷도리를 벗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바로 이런저런 서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제가 이걸 끄면 더 나을까요? 이거 놔둘까요? 뒤에 오늘 좀 방송사에서들 나와 계신데 꺼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목을 제가 희망 버리기, 희망 찾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습니까? 보셨죠? 거기에 소위 국제시장에서 명대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서 힘든 풍파를 겪은 게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라서 참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어떻게 된 세상이냐. 이제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고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나보다 윗세대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겪고 온갖 풍파를 다 겪었죠. 정말 그 돈을 벌러 독일의 광부로 간호원으로 가고 베트남에 용병으로 가거나 아니면 건설자로 가기도 하고 그런 풍파를 많이 겪었을 거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이 우리 세대나 우리 위의 세대에는 참 그럴듯한 말인데 오늘을 사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먹힐까? 저는 그렇게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힘든 풍파를 겪은 게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라서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의 젊은이들한테는 오늘의 젊은이들 앞에 또 다른 풍파가 지금 있거든요. 그죠? 지금 청년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이 10.5%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 실업률이나 확대 실업률 같은 게 지금 이미 25% 선까지 지금 달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할 데가 없다. 그 다음에 등록금은 치솟고 그 비싼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성적도 떨어져 버립니다. 취직하기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앞에 또 다른 엄청난 풍파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할 때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평균 얼마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는가 약 1,500만에서 1,700만, 1,700만 원의 그 빚을 지고 대학에 문을 놨습니다. 20대 청년 부채가 2천만 원 정도. 3포, 5포, 7포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청춘 파산이라는 이런 책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가 심각한 그런 양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 세대가 지금 이야기를 제가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는가 우리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그 일자리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갈 만큼 잘 살고 할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것인가 한번 보자. 우선 투자가 안 돼요. 자본을 가진 사람이 기업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지금 전체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의 추이가 지금 이게 바로 몇 달 전 신문입니다. 8월 1일자입니다. 계속 울리는 한국 경제의 경고, 설비 투자 4개월째 연속 감소. 계속 마이너스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던 기업들이 밖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 보면은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숫자,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밖에서 들어오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렇게 나갔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불과 몇 개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 한국의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광주 오니까 현대자동차가 오느니 마느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과연 국내 투자를 지금 할 의향이 있는가요? 그거부터가 의문이에요. 엄청 어렵고 그 다음에 국내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점점 상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 쪽에 눈을 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 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지금 이런 판에 과연 국내에 더 이상 투자하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근데 왜 투자를 안 할까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좌파적인 무슨 정부의 반기업 정서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는가 하면 이 정부 끝나면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은 일자리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렇지가 않다고. 야당 대표로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좀 못하지만 단순히 그렇지가 않은 게 전체 말하자면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투자를 갖다가 잘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나오면 이 기술이 소비시장에 퍼져가지고 시장에서 커져가지고 쭉 가지고 시장에 퍼질 때까지 몇십 년의 세월이 걸린다. 라디오가 5천만 명이 그 라디오를 소지하기까지 정확히 3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 아니면 새로운 어떤 뭐가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이 소비시장에 퍼지는 거는 단순간에 퍼져버리는 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옛날에는 이렇게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의 속도가 기술의 생명주기가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공장을 10년짜리 공장을 짓고도 10년 뒤부터 돈 벌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신기술을 갖다 개발하더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불과 6개월, 1년 가면은 그 기술이 못 쓰게 되거든요. 공장을 짓고 10년짜리, 20년짜리 공장 지어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다가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를 못 하는 거지. 투자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체로 원자재 가격 같은 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격 변동이 안정적이었지.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렇게 2배, 3배가 뛰었다가 내렸다. 자, 원자재 가격이 뛰었다, 내렸다, 2배, 3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게다가 기술 혁신은 엄청나게 빠르서 내가 어떤 지금 공장을 짓는데 새로운 기술을 가진 공장이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겠어요? 거기다가 뭔가 하면은 노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노조의 엄청난 그 말하자면
소위 바게닝 파워 협상력이 강해지지. 환율도 변동에 따라서 장사 잘해놓고 수출 잘해놓고도 환율 변동하면 다 까먹어버릴 그런 것도 있지.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게다가 한국은 특히 안보 요인까지 있으니 여러분들이 돈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투자하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지금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투자가 안 일어나는데 투자가 일어난들, 그래서 투자가 일부 일어났다고 치자. 투자가 일어난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일자리들이 그렇게 안 늘어난다 이 말이죠. 특히 제조업 분야. 지금 이게 어딘가 하면 크라이슬러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 슬로바키아에 있는 우리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의 모습이다. 양쪽 다 뭐가 없죠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실제로 내가 이 공장에 가봤거든. 슬로바키아 공장에 준공식 때 내가 정몽구 회장하고 슬로바키아 수상하고 나하고 쉐이스 테이프를 커팅하고 들어갔는데 말로만 들었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이 용접 공정이 한 2만 평 되는 용접 공정인데 들어가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까무라친 줄 알았어요. 말로만 듣던 현장을 봤고 2만 평이 넘는 공장에 단 한 대 로봇 팔 280대만 돌아가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정몽구 회장한테 물었어. 왜 지금 몇 명이 합니까 해서 몇 명이 이것을 움직입니까 하고 관제소를 가봤거든. 움직이는 데를 갔더니 4명이 앉아있어요. 4명이 너긋하게 앉아가지고 이 280개, 지금은 32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런 현상이 앞으로 해외로 기업이 나가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해진다. 특히 제조업은. 이게 KBS 2010년 KBS 와 있습니다만 KBS 2016년 1월 24일 날 KBS에서 나온 특집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중국으로 몰리고 있다. 왜? 중국에서는 요즘 최근에 일부 빠져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 말했죠. 이제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 중급 기술을 가진 사람, 중급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한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급한 기술이고 싼 인건비가 필요한 제조업은 어디가 있었는가 하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이런 데 가 있었다고. 그런데 중급 기술이고 저급한 기술이고 이제 사람이 필요 없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게 되면 그 공장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지? 소비시장이 가까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비시장 가까운 쪽으로 가야지만 뭘 줄일 수가 있어요? 물류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물류비용이 엄청난 게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물류비용이 소비시장이 크고 큰 데가 어디예요? 미국, 유럽 이런 데로 공장이 전부 옮겨가는 거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서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지 말라고 해도 밖으로 나갔던 미국의 공장들이 다시 지금 미국으로 다 옮겨가고 있고 한국의 공장을 뒀던 한국 기업들까지 공장을 유럽이다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 왜? 소비시장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람 안 쓰도 되니까 옮겨간다. 그래서 지금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만 부활하는 미국의 제조, 수출 강국의 명성을 되찾고 해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계예요. 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짧게 몇 가지의 현상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현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국은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예전부터 벌써 한 10년 이상 이런 이제 그걸 해왔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왔는데 없어지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는가 하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여러분도 대학 졸업해서 일자리를 찾다 안 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결국은 커피집 낸다고 가고 치킨집 낸다고 가고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자영업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자영업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미국은 자영업자의 수가 전체 고용 인구의 6.6%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독일은 11.2, 영국은 14.4. 이 정도 되거든. 참 여기 영국이, 일본이 11.5. 한국이 몇 %인가 하면 지금 약 26%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6%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30% 가까이 육박을 해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수가 4배, 미국에 비해서는 무려 4배 가까이 됩니다. 미국에 커피집이 하나 있을 때 한국에는 커피집이 4개 있고, 미국에 치킨집이 하나 있을 때 우리는 3개, 4개가 되고, 그게 세탁소가 하나 있을 때 우리는 2개, 3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커피집이 커피집을 죽이고 치킨집이 치킨집을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보면 곳곳에 있던 치킨집이 주인이 계속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1년에 도대체 치킨집만 해도 1년에 몇 개가 생기느냐? 1년에 7,000개가 생겨, 대한민국. 5,000개가 망해요. 그래도 2,000개가 남아. 지난 5년 사이에 치킨집이 10,000개가 늘었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치킨 좋아하고 치맥을 많이 먹어도 이건 감당 안 돼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소상공인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그런 우리 경제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 다 힘들지. 그렇게 장사하면서 아이 대학 보내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힘들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등록금 못 빌리면 가지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장학금을 학자금 융자를 받고 어디서 돈을 빌리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부채가 늘어나는데 그 부채가 지금 자그마치 어떻게 올라가는가. 이제는 불과 가서 2015년도, 2014년도 같으면 불과 3, 4년 전에 1,000조 정도 됐던 게 벌써 1,500조에 육박하는 그러한 지금 가계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가계 부채가 더 늘어가면은 정부가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못 써요. 금리를 이자를 높여야 되는데 때로는 이자를 갖다가 높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가 늘어나면 가계부담이 15조 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돼서 금융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국가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산업도 이제 말하자면 제조업 같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경쟁력 이런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4차 산업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신산업 쪽으로 쫙 옮겨가도록 해야 되겠지. 산업구조조정을 해야 되겠고, 산업구조조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돈이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이쪽 회사를 문 닫고 저쪽 회사를 가려면 이쪽 회사에 투자됐던 것이 빠질 때까지 뭐가 팔아서 정리될 때까지 새로운 산업을 할 때까지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금융도 발전해 있어야 되고 다 돼야 되거든.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다, 해운이다, 철강이다 이미 경쟁력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떨어졌는가 하면 10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이미 조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다 이야기해 왔어요. 조선은 틀림없이 곧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조선을 구조조정 못한, 그러면 조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선을 줄여주고 조선 산업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어디로 옮겨줘야 되는가? 새로운 신산업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산업적으로 자본도 이동시켜주고 노동도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왜? 우선 노동이 이동을 안 하잖아요. 회사 문 닫아가지고 회사가 망할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망하자 하고 버틴단 말이야. 회사가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때 되면은 정부가 살려주겠지. 이동이 안 된단 말이야. 산업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야. 자본도 옮길 수가 없어. 왜 자본도 옮길 수가 없는가 하면 필요한, 말하자면 자본이 이쪽 사업을 접고 저쪽 사업으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느냐?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잘 발달해 있어야지 신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트업 기업을 한다, 뭘 한다, 온갖 소리 다 해도 스타트업 기업이든 혁신경제든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돈이 아이디어와 열정과 기술이 있는 쪽으로 돈이 흘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신산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의 돈은 어디로 흐르죠? 아이디어와 열정과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 쪽으로 돈이 흐르느냐? 그쪽으로 돈이 안 흐르나? 돈은 뭘 보고 흐르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담보가 있는 쪽으로 흐른다. 돈 빌리러 가면 뭐 가져오라고? 담보 가져와. 사람을 보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보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 상태를 보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열정을 보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야. 뭐 보고 빌려줘? 담보 가져오라. 담보 없으면 돈 못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을 하든 뭐든 하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가 하면 시작하면서 부모한테 돈 받고 장가가고 시집 간 사람은 처갓집 시갓집 가가지고 재산까지 다 갖다 놓고 그래도 못 버티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사라진다. 이런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도 아까 그래죠. 새로운 투자를 하려도 겁이 나서 투자를 못 하거든.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 투자에 따른 위험을 해지해줘야 돼. 해칭을 해준다는 건 뭔가 위험을 완화시켜줘야 된다. 옛날에 제3공화국 때 박 대통령 시대 때는 누가 해줬는가 하면 국가가 해줬어요. 해칭을. 위험 완화를 시켜줬다고. 어떻게 시켜줬냐. 우선 돈 없이도 기업을 할 수 있어.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대통령이 당신 말이야 자동차 회사 한번 해라. 당신 반도체 회사에 돈이 없으면 못하겠는데 돈이 없어? 내가 청와대에서 전화해 줄 테니까 은행장한테 가봐. 그럼 은행장이 돈 빌려줘. 자기 돈 아니잖아요. 망해도 자기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 마음대로 투자하지. 그래서 투자해서 까먹었어. 까먹고 나면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정부가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위험해지니까. 어디가 당신 말이야 저 서해안에 가서 간척지나 해가지고 그거 땅 팔아서 돈 좀 한번 벌어봐. 국가가 이렇게 했지. 말하자면 위험 완화를 해줬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청와대에 비서관이 있지. 은행에 전화 한 통하고 기업에 전화 한 통하고 그게 게이트가 되는 그런 민주사회라. 이제는 꼼짝 못하거든. 그러면 금융시장 스스로가 돈을 잘 빌려주고 그 다음에 정말로 사람과 열정과 뭐가 기술이나 이런 걸 보고 빌려줘야 되는데 그 경쟁력이 얼마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이건 좀 과도한 평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누구 평가인가 하면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누구냐 다보스 포럼을 주최하는 그 포럼입니다. 그 포럼의 평가가 얼마인가 하면 세계 144개국 중에 한국 금융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몇이? 80이에요. 80이. 80이면은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우리 뒤에 누가 따라오는가 하면 우간다, 케냐 이런 나라가 따라와요. 이거 완전히 전당포 영업하고 있다는 거라고. 이래가지고 한국의 자본시장, 이런 자본시장이 한국의 산업구조를 갖다 제대로 개혁할 만한 그런 받침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뭔가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이제 4차 산업 우리가 4차 산업 이야기하고 막 새로운 혁신 이야기하면 누가 해줘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혁신적인 사람이 나와야지. 혁신적인 일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게 ILO의 인력 앞으로 수요의 예측인데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과 중급 기술을 가진 사람과 저급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어째야 된다?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2030년 이렇게 하면 늘어나야 되지. 중급 기술을 가진 사람도 늘어나야 되고 어디는 줄여야 돼요. 저급한 기술을 단순 노동을 하는 저급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줄어드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려면 우리 인력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있느냐? 대학도 대학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인력은 어디서 길러내는가 하면 기업들이 길러내는 거예요. 기업이 어디서?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어디에 고용이 되어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에 고용이 되어 있다. 대기업에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전체 고용 인구의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어디에 고용이 되어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에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이 자기의 공장의 직원들이나 노동자 근로자들을 교육시켜서 이런 인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독일도 그렇게 하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스웨덴도 그렇게 하고 핀란드도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거든. 그 나라의 기업들이 자기들 직원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서 이런 인력으로 만들어낸다고. 고급 인력이 점점 많아지는, 소위 말해서 지식 근로자와 지식 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러질 못해요. 지식 노동자와 지식 근로자의 수가 그대로 있어요. 왜 그대로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자기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지 않는다고. 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 어떻게 돼?
기술을 고급 기술을 익히면 그 회사에 그대로 있겠어요? 아니면 다른 회사 가겠어요? 다른 회사 가버리죠. 왜 독일의 근로자 독일 근로자들은 자기가 기술을 갖다 연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 안 가는가 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임금 구조가 비슷해요. 월급 받는 게 거의 차이가 없다고. 근데 한국은 이게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돼가지고 대기업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중견기업 그보다 적게 받고 중소기업도 그 규모에 따라서 몇 번째 3차면 되냐 4차면 되냐 하층기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을 가르치고 고급 기술을 가르치면 이 사람은 그 위의 기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그 운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직원을 기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질 않고 남이 기술 교육을 시킨 사람을 빼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체에 이런 노동자의 이 세계 노동시장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자, 게다가 새로운 산업 구조가 일어나고 우리가 신산업이 일어나면 뭐가 발전해야 되겠죠? 과학기술이 발전해야죠. 기술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건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인당 GDP 대비 1인당 GDP 대비 과학기술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서 고용 인구 중에서 연구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돈도 많이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 인력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과학기술이 점점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98%입니다. 야, 98%면 우리 정부 잘하고 있네? 성공률이 98%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성공률이 98%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마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20%, 40%밖에 안 되거든, 성공률이. 근데 우리는 98%야. 결국 뭘 안 한다는 건가 하면 혁신연구나 기초연구 같은 걸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연구에다 손을 대는 거야. 왜 거기다 손을 대느냐? 이건 관료체제하고 다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습니다만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정보관료가 그날부터 시달리는 거야. 감사원에 불려가고 감사원에 조사받고 그 다음에는 너 친구한테 말해 친구 밀어줬지 이래 조사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성공하는 프로젝트에만 돈을 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고. 자, 자본시장도 제도 엉망, R&D는 횡보, 그 다음에 진짜 기술 인력을 키워내는 것도 전부 다 이게 지금 부진. 이래가지고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나요? 미래가 있겠어요? 없다. 그럼 이 미래를 누가 열어줄 거냐? 여러분들이 당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야, 대통령을 잘 뽑으면 대통령에 좀 희망을 걸어보자. 대통령이 잘 뽑으면 그 대통령이 우리를 살게 해주지 않을까? 산업구조 조정도 하고 금융시장도 혁신하고 R&D 체계도 바꾸고 인력 양성 체계도 다 바꾸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오발 오피스 대통령 사무실 떠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오늘 내가 임기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와. 근데 아이젠하워가 트루만이 아이젠하워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러면서 그 오발 오피스에서 떠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He will sit here. 이 친구 말이야 내일이면 여기 와서 앉겠지.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Do this, do that. 이거 해, 저거 해. 근데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되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여기가 군대 같은 줄 알아? 엄청 실망할걸? 이게 트루만 대통령이 한 말인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대통령 프레지던셜 파워라는 대통령학의 가장 많이 팔리는 고전이라 할 수 있는 그 프레지던셜 파워라는 책, 대통령 권력이라는 책에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한국의 대통령이 점차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점차 대통령이 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때로는요 3년쯤 지나면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그날부터 더 안 돼요. 한국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한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 아시는 만큼의 힘이 없어요. 어떤 힘은 있느냐? 남을 죽이고 남을 잡아 가두고 남을 못 살게 구는 힘은 있어요. 그래서 늘상 대통령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남을 잡아 가두고 누구 가가지고 말이야 그거 저 회사 못 돌아가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못하냐? 진짜로 할 일이 있잖아요. 산업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금융체계를 혁신하고 노동을 개혁하고 하는 진짜 해야 될 이런 힘을 가진 대통령이 있냐? 그런 힘을 가진 대통령은 없어요. 누구 장관시키고 누구 총리시키고 누구 말하자면 저 공기업에 사장시키고 누구 감옥에 집어넣고 이거는 해. 이런 네거티브 파워, 부정의 권력은 부정적 방향으로서의 권력은 행사하는데 전체적으로 가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꿀 힘은 대통령한테 없다고. 그럼 누가 하죠? 국회가 해? 자, 국가 부분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있고 국회 있잖아요. 국회가 하느냐? 여러분들 국회 여기 믿는 분,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회가 참 여야 협력을 해가면서 우리 산업구조 조정을 하자, 아니면 금융시장을 개혁하자, 노동시장을 개혁하자 이렇게 나갈 거라고 여기 믿는 분 계세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요 여러 가지 본질적인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잘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국회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회는 뭐냐?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회가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법안을 실어서 막 보내는 데는 아니잖아요. 국회는 심사숙고하고 토론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하는 그거 장이에요. 국회라는 게. 그런데 1년에 우리나라에 상정되는 정책 문제가 얼마나 되냐? 1년에요 5,000건, 10,000건이 됩니다. 법안 상정되는 게. 그 법안을 갖다가 지금 국회가 무슨 수로 가가지고 매일같이 그걸 다룹니까? 못해요. 그리고 원래 국회라는 걸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관료가 해? 관료가 우리가 지금 하는 아까 말하자면 산업구조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시장 개혁, 노동개혁 뭐 다 할 수 있을까요? 관료사회가? 아닌 것 같죠? 지금 이건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지만 저기 정통부 장관을 지냈던 진대재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대재 장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16메가 디램을 개발했고 대한민국의 참 먹거리로서 우리 지금 반도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통부 장관을 하고 삼성 사장을 하다 삼성전자 사장을 하고 정통부 사장을 참 장관을 했어요. 장관이 된 다음 내가 물었어. 이 양반 보고 야, 그 삼성 사장 하다가 장관이 되니까 뭐가 다르더냐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성에 있을 때는 미래를 생각하느라고 과거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대.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정부의 장관이 되니까 과거 생각하느라고 미래 생각할 시간이 없대. 왜 그러냐? 허구한 날 감사하고 허구한 날 국정감사하고 허구한 날 조사하고 매일같이 전부 과거 3년 전에 뭐 했냐 6개월 전에 뭐 했냐 이러니까 삼성에 있을 때는 자기는 어떻게 하면 IBM과 어떻게 하면 인텔에다 납품을 하고 이것 때문에 그 미래를 생각하느라고 과거에 뭘 개발했고 뭘 했는지를 잘 생각할 틈이 없어요. 정부에 오니까 매일같이 가가지고 과거 이야기를 묻는다. 그래서 우리 관료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관료제가. 이게 관료제다 사실은.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삼성에 있을 때는 10개 일을 하면 9개에서 실패를 하고 하나가 대박이 터지면 그 대박 터진 걸로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사장도 된다. 근데 관료사에 오니까 10개의 일 중에서 9개를 잘 해놓고도 하나 이상한 거 잘못해보니까 목이 날아가 버려요. 그게 관료사예요. 이 관료사회가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조리 전부 가지고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요.
나도 정부에서 일해왔지만 관료들 입장에서는 도처의 지뢰밭이 도처의 규칙, 규정 뭐 온갖 것들이 지뢰밭이다. 지뢰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뢰 밟아버리면 같이 죽는다. 자기만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일 못하게 말려. 이런 사회가, 이런 관료 조직이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여러분들을 위한 미래를 열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못 열어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회, 대통령, 관료세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국가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 국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우선 결정의 속도를 한번 보세요. 세상이 빨리 움직이면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결정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계산을 우리가 한번 해봤더니 공무원의 책상 위에서 출발한 법안이 행정부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몇 개월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은 국회를 통과해서 법안화돼 가지고 집행되는 단계까지 가는데 35개월이 걸려요. 대통령 되면서 시작하고 생각해가지고 입안하기 시작한 그 법안이 30원 레임덕에 빠졌을 때나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평균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국회, 그 다음에 저게 대통령, 국회, 관료 조직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가 하면 그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줄 것이라고 믿지 말라. 대통령 잘 뽑으면 된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잘 뽑으면 된다. 잘 뽑아야 되죠. 좀 낫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세상은 여전히 답답해질 거야.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여러분들 앞에 열린 세상이 답답해질 거라 이 말이야.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것을 바꿀 그 어떤 국가적인 역량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선택이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허쉬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이야기한 바로 선택이 이게 세 가지야. 하나는 뭔가 하면 엑시트, 탈출하는 거예요. 에이, 이 나라 못 살겠다. 어디가 이민이나 가자. 갈 수 있지. 탈출하는. 두 번째는 보이스. 이거 어떻게 하든지 바뀌어보자. 밖에 나서 데모도 하고 돌도 던지고 투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로얄티. 참고 사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인데 참고 살고 적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실제로 그걸 이런 선택을 쓴 소설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볼까요? 탈출과 보이스의 의미. 엑시트, 탈출과 보이스. 말하자면 그 불평불만을 일으키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그 의미인데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 그 대표적입니다.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 여러분들이 내가 안 읽어본 분들은 젊은 분들이지만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요. 아니면 영화를 한번 보시죠. 이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이야기를 할게요. 난장이가 사는데 그 난장이 사는 마을에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 앞에 동네에 이제 그 앞에 동네는 이제 그 새로 개발된 신주거지야. 그 새로운 동네에서 사는 거기서 가정교사 하는 친구가 수시로 난장이가 사는데 와가지고 난장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난장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청년 대학생이 난장이 보고 그래요. 아저씨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 집에 내가 일하는 그 집에 주인은 잘 사는데 아저씨는 참 딱하네. 정말 못 사네. 일 좀 열심히 하세요. 일. 그러니까 난장이가 그래요. 난 일 열심히 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칼 가는 이 난장이 직업이 칼 가는 건데 그거 등에 이고 온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다녀. 그 이제 청년이 이야기해. 아저씨 참 답답하.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참 이상하네. 왜?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고 배웠는데 아니네. 그러니까 그 난장이가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청년이 그래. 아저씨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고 돈을 나쁜 데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난장이가 다시 이야기해. 아니 난 나쁜 짓 하는 것도 없고 나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런 나쁜 짓 안 해. 남을 괴롭힌 적도 없고. 아니 열심히 일하고 나쁜 짓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죠. 청년이 다시 알았다 아저씨.
교회를 안 나가거나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잘 살지. 그러니까 남자애가 다시 하는 말이 뭔가, 아니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청년이 화를 냅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나쁜 짓도 하지도 않고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왜 아저씨는 못 사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어? 이건 아저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이 세상이 잘못된. 이 세상이 잘못된. 이 세상이 이 잘못된 세상, 냄새나는 세상, 썩은 세상은 떠나야 돼요. 바로 엑시트. 떠나야 돼요. 결국 난자애가 떠나죠. 어디로 떠납니까? 굴뚝에 올라가서 하늘로 쇠공을 던지고 그 쇠공을, 그래서 난자애가 매일같이 달나라로 가야 된다고 비행기를 잡아서 굴뚝에 올라가서 날리다가 어느 날 쇠공을 던지고 그것을 달나라로 가는 로켓이라고 하고 달나라로 탈출합니다. 떨어져 죽는다는 이야기. 아주 슬픈 탈출이에요. 그죠? 근데 그 난장이가 죽고 난 다음에 난장이의 그 시체를 아들과 딸이 가서 수습해 오는데 그 누이 동생이 오빠 보고 이야기해요. 오빠는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밉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못 산다고 놀리고 하던 그 사람들이 밉지도 않냐고. 그 오빠가 이야기하죠. 밉다. 그러니까 그 누이 동생이 이야기해요. 오빠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 내가 다 죽여버릴게. 그게 그 소설의 끝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보이스예요. 탈출과 그 다음에 저항이란 말이에요. 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이런 탈출과 저항이라는 곳곳에서 이런 사태가 보는 거예요. 자살률 최고. 청년 자살률이 지금 5년 새에 2배가 늘었어요. 탈출이. 그런가 하면은 가지고 곳곳에서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래가지고는 세상이 살벌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들은 남은 수단이 하나 있어. 탈출과 그 다음에 그 엑시트와 보이스가 아닌 뭔가 로얄티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나로부터 찾아야 돼. 나로부터 찾아야 돼. 내가 변해야 돼. 국가가 나한테 주질 않아.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자 도생하라. 이젠 누구 믿을 수 없어요. 각자 도생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이기적 아닙니다. 왜 이기적 아닌가 하면은 각자 도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혁신을 하면 그 혁신 역량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서 우리 사회의 혁신 역량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맞춰야 됩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다음 스케줄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학생들. 예예. 그러면 잠깐만. 자 그래서 이 아까 내가 보니까 우리 저 수행하는 친구가 15분까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점 한번 꺼주십시오. 그리고 어딜 가는가 하면 지금 이거 뭔가 하면 청년들이 죽은 골목을 창신동 저 골목을 살린 그겁니다. 죽은 러시아에서 온 그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패션거리가 죽었던 거를 청년들이 가서 공동 디자인하고 간판 달아주고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뭘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게 되잖아요. 내가 우선 혁신해서 나를 살고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누구 손을 잡아줘야 되는가 하면 내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웃의 손을 잡아주다가 다시 한 발 더 나가서 국가를 걱정하고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로 가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말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누가 우리를 구할 것인가? 희망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아닙니다. 누구에게 찾아야 되는가? 나한테서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성공을 향한 열정과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그 다음에 공공선에 대해서 높은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어리석고 사납고 그래서 규제하고 감독하고 가르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국민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면 규제하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총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만 수시로 아무데나 들어와서 감독하고 커피 자판기를 넣어라 마라 노동시간을 갖다가 52시간을 해라 말아라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얼마 해가지고 강원도 홍천에도 얼마 서울도 얼마 똑같이 이런데 곳곳에 들어와서 국가가 간섭하고 국가가 일일이 규제해서 우리를 규제하고 있답니다. 우리를 규제하고 있으면 우리는 못 뛰는 거예요. 왜? 뛰면은 오늘 여러분들 아침 중앙일보 보세요. 혁신을 하는 순간에 전부 범법자가 돼요. 왜? 정부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을 믿고 국가가 함부로 아무데나 우리 국민 그런 국민 아니니까 규제하고 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춤을 추더라도 여러분이 추게 해줘야 돼요. 국가가 이 춤 춰라 저 춤 추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탈국가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벗어나서 이게 안 돌아가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만 옛날에는 국가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데 간섭하고 규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벗어나서 이제는 국가는 국가가 있을 때 있어야 돼. 어떨 때 있어야 되는가 하면 경쟁에서 처지는 사람들 보살피고 힘없는 사람 보살피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기회에 균등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고 이런 데 있어야 되지. 아무 데나 들어가 가지고 간섭하고 하는 이건 안 된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 당 선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뭐 할 정당이냐? 바로 이거 하는 정당입니다. 규제를 풀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위대하다는 사실 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높은 혁신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막춤을 추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뛰어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규제받고 감독하고 감독받고 지도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열심히 뛰게 하라.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하라. 그 뛰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거라고 우리 지금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그럼 당신들 뭐 했냐? 과거에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제 이런 새로운 기반 위에서 새롭게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려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갑자기 마치는 바람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